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날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금리 인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동산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못을 완전히 박아놨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놨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다리,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뭐 상위 계층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꿈을 다 접어야 될 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금 1975년도부터 1980년도죠. 80년 이후 통화량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량을 올라가는 이 와중에도 금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하향이 됐었는데 금리 상승기, 하락기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금리 상승기 때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긴축, 이런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느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요건이 소비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소비 지표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고용 지표죠. 그래서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가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시기가 나타났을 때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막 2%, 3% 정도가 실업률이 2% 정도 4배가 되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이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 개선이 전혀 없어요. 특히 고용 지표 개선은 아예 뭐 참담할 정도입니다. 있는 일자리도 다 없애버렸죠. 기업들에게 옥죄고 그리고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시키면서 고용률은 더 하락을 걷게 되고 급기야 고용 참사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금리를 올렸겠습니까? 이 금리 인상에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의도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계층 이동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골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70년대 이후 1980년도부터 나타났던 게 무엇입니까? 1980년도부터 나타났던 효과들. 이게 글자를 잘 못 썼는데 여기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1980년 이후부터 미국의 구조조정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모든 경제를 장악해버렸죠.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부터 구조조정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통화량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통화량. 그래서 이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여기서는 저축의 시대에서 급기야 이제는 투자의 시대로 넘어온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자, 여기가 지금 미국의 경우가 1980년도고 한국은 언제부터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습니까? 한국은 IMF 이후입니다. IMF 이후. 그러니까 한국은 2000년대부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IMF가 탈출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의 시대로 개막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투자의 시대와 저축의 시대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세분분한 건 이런 것들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의 시대와 저축의 시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투자의 시대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있을 거예요. 월급이 있는데 투자의 시대, 저축의 시대에서는 월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축을 하죠. 그런데 투자의 시대로 넘어온 이 상황에서는 월급을 어떻게 하냐? 일정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활비, 일정 부분에 한 20% 정도 생활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이게 한 20% 정도로 칩시다. 그런데 80%는 뭘로 들어갑니까? 이게 원금과 이자로 들어갑니다. 원금과 이자. 이해가 되십니까? 원금과 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도 저축의 시대에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2000년 이후 한국이 변화됐던 투자식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맞박을 치면서 깨달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때 뭐 지금 반포주공이 뭐 2억밖에 안 했잖아, 2억. 음마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습니까? 네. 뭐 99년도 2000년대 실거래가가 음마아파트가요. 7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했던 사람들도 압구정 현대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음마아파트 샀어요. 왜? 이 사람들 깨우친 겁니다. 내가 수입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수입을 80%는 원금과 이자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이 각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음마아파트 사고 압구정 현대 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월급을 가지고 20%는 생활비 들어가고 80%는 은행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 통화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으면은 이 현금의 가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박살나는 거죠, 박살. 현금의 가치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 박살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만 박살이 납니까? 아니죠. 뭐도 박살이 납니까? 대출 받은 원금도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계속 발생을 하죠. 우리가 기회가 몇 번이 발생했습니까?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 전후로 해서도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까? 왜 월급을 받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받는 거예요, 월급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노가다 왜 뜁니까?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가다 뛰는 거예요. 배달을 왜 합니까? 원금과 이자 갚으라고 받는 거지, 이것을 저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축의 시대와 투자의 시대와 달라진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임대 살아야 됩니다. 임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 된 겁니다. 이 투자의 시대도 1달러기 돼버렸다. 1달러기 된 이유가 무엇이냐? 금리를 인상을 해버린 거죠. 금리를 인상만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실은 뭐 집값이라든가 투자는 사실은 금리와 큰 연관이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확실히 말뚝을 하나 딱 박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해버렸죠. 가을 이사철 대혼란. 그러니까 투자의 시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이것을 다 중단해버렸습니다. 은행에 있는 중단해버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뉴스가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이금융권 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어서 증권과 그 다음에 뭐 보험, 그 다음에 이금융권이겠죠.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뭐 농협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네, 이금융권 무슨 뭐 SBI 뭐 하든 뭐 많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이제 중단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민들이 평생 서민으로 살거나 급기야 임대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 너희들이 왜 집을 사? 안 돼, 너희들은. 금리 올릴 테니까 이제 겁주는 거예요. 사지 마. 이제 담보대출 너희들 전세대출까지 다 막잖아요. 네, 끝난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가지지 마라. 평생, 네, 여러분, 막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란 얘기죠. 그래서 이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정치적인 효과며.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 데가 어딥니까?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비지표라고 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용지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무슨 개선이 되었습니까? 안 되죠. 소비지표, 고용지표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근데 왜 올립니까?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는다. 전세대출 금지. 이거는 개개인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은행은요, 절대로 돈을 못 갚는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줍니다. 친구나 우리가 뭐 가족이나 뭐 친한 사람들은요, 아, 그래도 너 나 친하니까 그래도 내가 돈 못 받은 거 알아도 그래 너 빌려줄게. 내가 투자해줄게 해줍니다. 그러나 은행은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예요. 단돈 1원이라도 은행은요, 돈을 못 받을 사람한테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막아놔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겁니다. 완전히 공구리 쳐가지고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이제 계층 이동하지 말라고. 완전히 계층 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도 서민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 너희들 아이들, 네, 있습니다. 애들, 아들 있고 딸도 있겠죠. 그 애들까지도 전부 다 서민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파트를 살 줄 없는데, 전세 대출도 막아놨는데, 이 사람들 결국에 답이 하나입니다. 답이 하나. 왜 임대주택을 왜 만들겠습니까? 임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임대 들어가라는 얘기.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면 전세 대출 받아야 되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막아놓는 거예요. 금리 인상시키고. 그래서 결론적인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겁을 줍니다. 금융환경 여전히 완화적. 11월 금리 추가 인상.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지금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네, 오늘자 자료.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평으로 이어진 곳이 있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평이죠. 수평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은 플랫이라고 했죠. 이게 플래트닝. 플랫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플래트닝. 플랫이 나타난 이유는 급등하거나 급락을 합니다. 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고가놀이라고 합니다. 고가놀이. 고가놀이 패턴을 일명 플랫이라고 하는데, 주식에 보시면 올라가다가 고가놀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경로예요. 고가놀이 패턴이 나타나서 무너지는 경우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플랫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줄고, 이 플랫이 나타나는 동안 거래량이 줄고, 여기서 수평의 정도가 아주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대부분이 급등합니다. 아파트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트닝이 나타났죠. 그 플래트닝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반드시 커버링이 나타납니다. 커버링.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입니다. 커버링. 그래서 지금은 플래팅이 나타난 이후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금리의 최대 목표는 1% 내외 정도일 것 같습니다. 1.5%. 아마 많이 올라도 1.5% 같아요. 1%에서 목표치가 1%에서 1.5%. 그래서 이거는 겁을 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지 말라는 겁을 정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커버링이 커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자영업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서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중저가 아파트 대출 받는 사람들. 중저가 아파트 대출 받는 사람들이 3순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 대출 받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한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경제 논리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금리 상승기가 만약에 되었다고 했을 때 이 효과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금리와 하락기가 됐거나 금리가 상승기가 됐거나 주택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동이 안 돼요. 우리가 보셨지만 투자의 시대로 넘어온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요인을 봤죠. 투자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월급은 원금과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거고,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주택 가격과 그 다음에 주가가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 시대입니다. 자, 과거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죠. 이 구간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S급지, 강남, 필두로에서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금리 상승기 때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양극화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하락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벌어졌죠. 그런데 이 금리 하락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반토막. 신기하죠? 그래서 금리 하락기와 상승기에는 주택가격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강남의 반토막이 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압구정 현대가 8억 되었습니다. 8억 초반. 네, 8억 초반에 했어요. 그래서 이 8억 초반에 있는 아파트를 누가 샀습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샀어요. 네, 왜? 이때는 규제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뭐 LTV, DTI는 규제가 있었지만, 내가 대출은 왜 대출을 받습니까? 내가 월급은 왜 월급을 받습니까? 네,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리운전 하신 분도 압구정 현대 샀고, 워낙 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때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월급은 저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드러지게 알 수 있겠죠. 이 국면. 네.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강남 아파트죠. 그리고 S급지. 네. S급지, A급지. 이런 아파트들이 차별화 양극화되면서 올라갔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리 하락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금리 하락기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유동성 장세가 됩니다. 유동성.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들도 풍선 효과로 네, 갈아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효과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식하고 부동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은 네, 주식하고 좀 다르게 현금 가치의 하락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기 때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리 상승기 때 보시면은 자, 금리 하락기가 나타나면서 이 금리 상승기 때 올라갔던 이 부분들이 많이 상쇄가 됐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금리 상승기 때 양극화가 되면서 현금의 가치가 하락이 없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 없으면서도 올라갔던 겁니다. 이게 화폐 가치. 네,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 큰 엄청나게 상승이 나타났었고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가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결정적인 것들이 문제가 된 게 무엇이었냐? 화폐 가치의 하락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화폐 가치가 가장 큰 요인이 돼버리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전에는 이 상승기가 화폐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 하락기가 접어들면서, 네, 하락기에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던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5.25% 기준금리만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7.5%까지 올라갔습니다. 7% 중반, 거의 8%까지 올라갔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금리 하락기는 어떻게 된다? 유동성 장세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리 하락기 때는 대부분의 모든 주식도 올라가고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갑니다. 그것을 바로 유동성 장세.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이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도 올라가고 빌라도 올라가고 오피스텔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이 바로 돈의 힘이죠. 그런데 금리 상승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힘으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왜 돈의 힘으로 못 올라갑니까? 대출이 제약되니까. 대출이 제약을 받으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지의 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입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난 이후 이것을 바로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실적 장세.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앞으로 일어나는 양극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금리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왜 금리와 연관이 없습니까? 애초부터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없는 아파트죠. 대출이 아예부터 불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9억 이상에서 15억 미만, 미들 그룹이죠. 여기서는 아주 약간의 영향을 받고, 여기서는 그 나름대로 해서, 여기서는 입지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입지. 누가 SK급지고, 누가 S급지인가, 여기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S급지로 입지로 인정받는 곳들은 이제 9억에서 15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15억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9억에서 15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어느 아파트가 먼저 15억에 안착을 하느냐, 안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84제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함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입지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것이 어디 싸움입니까? 9억 미만입니다. 여기서는 9억 미만은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받는 곳이에요. 네, 대부분의 서민층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9억 미만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보시면은 영끌이 들어간 거죠. 영끌. 이게 문제예요. 영끌. 아시겠습니까? 15억 이상 아파트는 애초부터 영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왜?
대출을 받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들 그룹이라고 하는 중상위 그룹 9억 이상에서 15억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일정 부분의 대출을 받았죠. 근데 이 대출 한도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선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작죠. 대출이. 한도 자체가 작고 이 싸움에서는 미들 그룹의 싸움에서는 무엇입니까? 입지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입지. 누가 15억 클럽에 들어가냐. 그런데 이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 그리고 대출을 막아놓고 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들 그룹은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줄 사람이 없다. 다음에 대기표를 받고 이어줘야 됩니다. 시세를 계속 이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9억 미만의 아파트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위 계층에 있는 아파트들은 하락을 하게 되고, 네, 상위 계층에 있는 아파트는 희한하게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제가 볼 때는 정부라든가 입안을 했다. 금리 결정했던 사람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억 미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45%는 무주택자들입니다. 전세 살거나 그리고 전세 경신이 안 되겠죠.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저는 임대 아파트를 불가피하게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 핵심은 이거죠. 대출을 막아놨어요. 대출 시장을 막아놓은 시장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 그런데 시장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시장이죠, 시장. 자, 이 시장에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시장도 있고 양극화로 실적으로 올라가는 입지로 올라가는 시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마다 종목이 있을 거고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마다 탄력적인 곳이 있고 비탄력적인 곳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 거면 이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주식은 계속 주가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 코스피라 칩시다.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식은 시장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거죠. 근데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무슨 뭐 바이오라든가 뭐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종목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시장 전체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력적.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시장의 평균보다 더 많이 반영을 한다는 거죠. 민감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민감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델타 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더 많이 반응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을 탄력적이라고 하고 비탄력적인 건 무엇이냐? 부동산은 매일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 아파트는 안 올라가는 거야. 그 아파트는 비탄력적인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무엇을 쫓아갑니까? 탄력적인 것이 무엇이냐? 혹은 비탄력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선별하는 겁니다. 이 선별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선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이란 거는 결국에는 희소성의 싸움이고 결국에는 입지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10개 중에 10개의 시간 중에 8개의 시간은 결국에는 입지예요. 그 입지가 받는 시장에 대해서 탄력적인 구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든 대출을 막든 안 막든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탄력적인 부동산을 찾는 이 게임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게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